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10살, 8살 어린 두 형제. 일주일이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지속적인 방임과 아동학대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선 인천시 의원 그리고 이재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큰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있는 두 형제. 지금 현재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상태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네, 지난 14일 이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이제 불이 났죠. 10살 그리고 8살 난 형제가 불에 이제 참변을 당했는데요. 네. 둘이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참 안타깝게 했죠. 네. 특히 형은 온몸에 40%의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다리 쪽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화재 당시 형이 동생을 지키려다 더 큰 부상을 당했다라는 여러 언론 보도들도 나오면서 주의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었죠. 네. 현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형은 화상이 심하고 동생은 이제 연기를 마셔서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의식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형제는 인천 미추홀구의 작은 공공임대 빌라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이면 돌봄 지원도 뭐 있지 않았을까요? 네, 어떤가요? 이들이 거주하던 이 빌라 역시도 이제 공공임대 주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서 이제 형제를 키워왔던 것으로 현재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달 수급비와 자활근로비 등을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식사,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라면을 끓이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잖아요. 네. 때문에 주위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고인 줄 알았는데요. 들여다 보니까 이미 이 두 형제가 세 차례 신고를 당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방임과 또 아동 학대에 노출이 돼 있었다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온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가 형제를 홀로 키워왔는데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자녀를 방임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가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최근 형제의 어머니를 이제 격리시켜 달라면서 보호 명령을 법원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죠. 네. 대신 법원은 모친과 형제에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라는 이런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에 이 사고를 참변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세 차례는 신고가 됐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방임된 채 지내다가 지금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 아동보호기관에서 뭐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사실 제 역할을 못했는가 보다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장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판단, 조치를 결정하는 거랑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것과 사례 종결까지를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1인당 사례 수가 5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2건에서 12사례를 하는데 우리는 3배 이상의 많은 수준을 하고 많네요. 하고 있는 거고 또 현재 시군구 평균 요보호 아동 수가 192명인데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이게 제 역할을 못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구조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웃 주민들은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고를 3차례나 했고 네. 또 기관도 상담을 했고 법원에도 요청을 했잖아요. 법원이 이제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서 상담 위탁 판결을 내린 거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아직과 이미 사이인 것 같아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라서 어쩌면 지금이 바로 아직과 이미 사이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잠깐 비교도 해주셨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아동 보호 기관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돌봄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아동들의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 드림스타트하고 연계를 해주셨대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웃의 신고가 있었던 거였었는데 어제 제가 지역사회 이제 아동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한 군데 방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동 돌봄 기관이니까.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센터는 그 인근의 학교와 잘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사실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사람들 간에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부모 동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행위자의 85%가 부모인데 우리는 부모 중심 친권 제도로 인해서 아동 보호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지 되는 거고 저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사실 아동 돌봄은 각자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을 할 건가. 그랬을 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 감시의 눈이 아니라 관심의 눈. 이걸 우리 사회가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질 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 동의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추후에 그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드림스타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복지부 아동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이 형제도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11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참변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쯤 되면 정부의 이 아동복지사업 자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0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복지 사업인데 그런데 대상 가구를 1년에 2에서 4회 정도 방문하는 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인천 지역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 아동이 3,204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게. 근데 사례 관리사는 42명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사 한 명이 76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셈인데 하루씩만 방문해도 76일, 뭐 360일 따지면은 뭐 얼마나 아이들을 만나서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는 더 큽니다. 그 이제 부평구는 관리 대상 아동만 이제 438명, 관리사는 4명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사 한 명당 관리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동보호기관에서 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보호명령 청구를 내려달라를 요청은 했는데 그 요청이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법원은 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동은 원 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원 가정 복귀 이게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흔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교육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동 학대와 또 방임이었습니다. 두 형제 역시 엄마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돌봄 수업을 전혀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가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 동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3자에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사실 이미 최근에 이제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동복지나 아동학대 관련해서 원가정 복귀가 아니라 원가정 회복으로 사실 정책의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원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상식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따라서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부모에게는 처벌과 분리가 필요한 거고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과 치료가 필요할 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좀 다른 정책들을 좀 세밀한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인데 우리는 부모와 자식을 사실은 가장 우선시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안 되면서 사실은 아동들이 계속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엄마가 두 아이를 방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아빠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기사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이제 제 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에 가장 가슴이 아팠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도 과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머니에 대해 쏟아지는 많은 질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과연 이걸 그렇게 오롯이 그대로 봐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저는 의문이 일단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확한 팩트 확인이 됐던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이런 어떤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었다고는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과연 이 부분으로 이 사람을 어떤 아동학대범으로 이거를 치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형제를 키워왔고 이제 힘든 가정 형편에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온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첫째는 이제 ADHD도 있고 이제 힘들었을 것으로 많이 가정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혼 후에 이제 우울 증세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가슴 아플 건 이 엄마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아동학대범 확정법인 것처럼 어떤 이런 언론에 호도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찌 보면 이 엄마도 피해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정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엄마 역시 참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을 텐데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저는 이제 이 아동들도 사실 피해자이지만 이 피해자 아동과 엄마가 잘 돌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거였었고 이게 아동보호라면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다른 우리 사회적 구조 속에서 약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돌봐졌어야 됐을 텐데 아동보호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분은 가해자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 로서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땐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단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엄마를 위한 1차 양육자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혼자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돼. 이 절박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어져 있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들여다볼수록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게 아동보호기관의 문제일까? 이게 제가 지금 어떤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돌봄 관련 제도적인 한계일지 좀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전부 다 바뀌어야지 되는 부분들일 텐데 우선 인천시는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 및 지원을 이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 뿐만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이나 장기 미등교 아동 해서 총 16,500명에 대한 조사를 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어저께 추경에 대해서도 이제 양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들을 긴급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당장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분절적인 모습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바꿔낼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논의가 되어질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인천시의회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자담회를 준비하려고 해요. 종합적으로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돌볼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도 개선과 그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사건 이후 늘 그렇듯이 이런저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차원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대책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도요. 10월부터 이 전담 공무원을 두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네, 그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는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 군구별로 이제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는 그런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천시도 이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이에 맞춰서 위기 아동 보호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발표를 했는데 관계기관과 이제 합동으로 아동 학대 긴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학대 피해 아동을 이제 찾아갖고 발굴한다는 표현을 이제 행정적 용어로 쓰는데 찾아서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 지킴이를 10,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이런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정부도 그렇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인천시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그래요. 이전에도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관계기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참변은 일어났잖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뭐 3번이나 신고를 받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그게 기각이 당했고요. 또 정부의 그 드림스타트 대상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도 도움을 크게 받은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 간의 엇박자가 자꾸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추가적인 후속 대책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 원래 행정이 부서 간에도 칸막이가 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두 다른 기관이 사실 협조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보통 개인정보 동의 이런 부분에서 걸리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역시나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기관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이 연계가 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연계와 협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아동 전담 공무원을 둔다라는 게 법 개정되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조치일 텐데 네. 사실 그 부분이 나왔을 때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겠습니다라는 발표는 중앙정부가 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할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준 거고 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중앙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전문성 왜 이곳에 있다가도 아동학대는 사실 계속 이 일을 할수록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든가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 이런 구조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전문성, 지속성, 또 네트워크 기관들의 연계성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10월부터 전담 공무원을 두는 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이루어지면 지금의 그 겪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뭐 신고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없었었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 나선다라는 거는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공공성 강화가 공공기관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가 함께 보는 이런 부분들이 전제될 때만이 사실 공공성 강화, 아동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번 참변 이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대 아동,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는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